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수주전에서 한화오션이 독일 티센크로프 마린 시스템즈 TKMS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캐나다는 한화오션과 독일 TKMS가 모두 요구 성능을 충족했지만 나토 핵심 회원국 관계를 고려해 TKMS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TKMS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예비 공급업체인 한화오션과 협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수도권과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광주 군공항 부지로 결정됐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소식에 호남권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며 알박기 우려가 나오자 신속하게 부지 조성 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광주 군공항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들어서는 비수도권 근로자에게 수도권 근로자보다 소득세를 더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지방에서 일하는 분들은 서울 거주 때보다 소득세 감면을 더 해주고 경우에 따라 자녀 교육비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구체적인 지원 방법은 지역 근로자의 희망사항을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89조 4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 글로벌 빅테크 기업 중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 실적에는 반도체 부문 직원 성과급이 충당금으로 반영돼 실제 이익은 100조 원을 넘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증권사들의 평균 전망치를 웃도는 사상 최대 실적에도 주가는 큰 폭으로 밀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여전히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 수 없는 게 주가라고 하지만 딱 오늘이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제조업 역사상 유례없는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주가는 급락하면서 유가증권 시장에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실적이 주가에 이미 반영된 걸까요? 아니면 삼성전자 주가가 고점에 근접했던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반도체 업황이 피크아웃에 다가온 걸까요? 주가가 왜 이렇게 힘을 못 쓰는지 중장기 전망은 정말 밝은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소현철 상지대 국가안보융합학과 외래교수, 김윤정 LS증권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삼성전자 놀라운 2분기 실적에도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 매도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되는데 우선 실적 얼마나 나왔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주가 동향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정 연구원님, 어느 정도 89조 4천억 원 상상이 안 가는 숫자입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일단은 상당한 실적이다, 역대 최대 실적이다 보니까 이제 연간 350조 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 수준을 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분기 실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단순히 이제 89조 4천억 원이라는 규모뿐만 아니라 사실 막판의 변수로 여겨졌던 부분이 특별 성과급에 의한 그 충당금 규모가 이제 변수로서 여겨지면서 증권사마다 추정치가 좀 상이하게 나타났었는데 그 부분을 감안하면은 사실 영업단에서 실질적인 이익이 100조 원을 넘어서는 106조 원 정도가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왔던 이유는 아무래도 높은 메모리 계약 가격에 의해서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HBM4E라든지 이런 양산 출하에 대한 실적 같은 경우는 2분기 때 확인되기보다는 좀 더 하반기 때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좀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증권사 추정치, 평균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었고요. 그리고 성과급 충당금이 그러면 거의 15조 원 넘게 지금 반영이 된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지금 경우에? 뭐 10.5% 정도가 이제 뭐 그렇게 합의가 된 내용인데 그 부분을 이제 역산을 해서 봤을 때 1분기에 발표가 되어 있는 영업이익 실적 예. 그리고 2분기에 숫자를 가지고 좀 역산을 해보면은 그 정도 규모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업이익 89조 4천억 원.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들한테 89조 4천억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지 저도 좀 감이 안 가는데 이 빅테크들 전체적으로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들과 좀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대단한 성과입니까 이게? 일단은 우리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작년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44조 정도 됐고요. 작년 한 해. 예, 그리고 SK하이닉스가 47조였습니다. 예. 합치면 91조니까 예. 아까 우리 김영권이 말씀하신 대로 성과까지 포함하면 예. 한 회사가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작년에 벌 이익을 2분기에 다 벌었다는 거죠. 연간 번 이익을. 예,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숫자고요. 예. 뭐 영업이익률은 반도체 부분만 메모리만 스피노프해서 보면은 네. 제가 볼 때 영업이익률이 85% 정도 되지 80%가 넘어갈 거다. 왜냐하면 마이크론이 81%니까 마이크론보다 더 잘 나왔을 거고 예. 이런 숫자는 영업이익률이 되게 또 중요해. 절대 영업이익이 중요하지만 지금 이제 메모리 분야별로는 안 나왔지만 추정을 해보시는 거죠 교수님께서. 예, 그렇죠. 왜냐하면은 뭐 그 마이크론이 81%가 영업이익률이 나왔으니까 예. 마이크론보다 삼성전자가 잘한다고 봤을 때 예. 메모리 반도체만 영업이익률이 80%대 중반 정도까지 나왔지 않았을까. 아. 단 얘네가 파운드리는 적자 아직 기록하고 있고, 파운드리 적자. 예, 그다음에 세트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다음에 TV 쪽에서는 거의 이익을 많이 못 낸 거니까 예. 오롯이 보면은 다 메모리 쪽에서 이익이 난 게 나온 거고 이거는 역대 뭐 사상 최고고요. 예. 사실은 뭐 엔비디아가 영업이익률이 한 85% 정도 수준이고 예. 그다음에 아시아에서 제일 잘하는 회사가 대만의 TSMC인데 예. 여기가 영업이익률이 한 58% 정도 됩니다. 58%. 네, 오. TSMC가 제일 영업이익이 높은 회사인데 예. 근데 그에 비하면 뭐 엄청난 숫자가 나와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는데 저 역시도 뭐 올라갈 거로 생각했었는데 빠진 걸 봤는데 뭐 빠지니까 이유를 찾아보니까 주가. 야, 이게 지금 예. 참 이상합니다. 제가 이해가 예. 잘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건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전교 20등 한 친구가 네. 전교 5등 하면 주가가 세게 가고요. 전교 3등 했던 사람이 전교 2등 하면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경우로 보면. 예. 그러니까 좋은 회사와 좋은 주가는 좀 다른 면이 있어서 그 주가의 예. 어떤 속성이라는 게 있고 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삼성전자가 근데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컨센서스 매출액이 174조였는데 매출. 예, 174. 매출. 예. 근데 실제로 나온 건 171조가 나왔다는 거죠. 예. 사실 주가는 매출액이 더 중요하거든요. 영업이익률보다도. 아, 영업이익이 중요한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우지만 예. 적자가 나도 매출 그로스가 뭐 100%씩 나오면 그 회사는 주가가 세게 갑니다. 어.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매출 컨센서스가 이게 찾다 보니까 그런 건데 예. 그 컨센서스 매출액 174조였는데 171조가 나왔다는 거죠. 지금 보통 영업이익에만 그 예, 포커싱을 그렇죠. 했는데 이 부분 좀 잘 들어봐야 예,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매출액은 예상보다 메모리는 더 나왔을 거예요. 반도체 부분 다. 예. 그럼 세트 쪽은 생각보다 굉장히 안 좋은 거고. 근데 사람들이 메모리 반도체 좋다고 하지만 다 데이터 센터만 얘기하지만 예. 실제로 여전히 전체 수요에서 50%는 PC와 스마트폰입니다. 메모리 수요가. 예. 근데 2분기 때 디램 가격이 역대 최고로 올라갔는데 예. 지금 현재 보면은 HBM 영업이익률보다 예. 레거시 디램, PC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범용 디램 마진이 더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따져봐야겠지만 네. 그 얘기를 보면은 결국은 뭐죠? 가장 지금 현재 부분별로 예. 디램 중에 가장 영업이익률이 높은 PC와 스마트폰 쪽인데 네. 이게 수요가 둔화가 되는 건 확실하거든요. 예. 근데 둔화폭에 대한 우려가 좀 오늘 반영된 게 아닌가. 근데 이제 그게 반영이 되는데 통상 같으면 2, 3% 정도만 조정받는데 여기에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겹치니까 매물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 참 요즘 나와서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게 우리가 이제 이런 펀더멘탈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 수급은 사실 시장의 역인데 이게 수급이 맥도덕이라고 예.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러네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몸통 얘기는 자꾸 못하게 되고 꼬리 예. 얘기만 하다 보니까 그런데 네. 몸통의 핵심은 뭐냐면은 어쨌든 전체 D램의 수요를 50%를 차지하고 있는 PC와 스마트폰 수요 우려에 대한 예. 그게 조금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예.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영업이익은 지금 89조 4천억 원이지만 매출 컨센서스가 조금 낮게 나왔다는 점, PC와 스마트폰 그 부분의 매출 거기다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변동성을 더 키워서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
그거 좀 이해는 됩니다만 우리 손현철 교수님의 분석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낙폭이 워낙 크니까 시청자들이나 투자자들이 야 그거 말고 뭐 또 악재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또 악재가 남아 있는 게 아닌가 뭐 자꾸 이런 궁금증이 드는데 연구원님 혹시 이거 말고도 지금 주가를 더 크게 떨어뜨린 요인 더 있을까요? 뭐 일단은 저도 사실은 굳이 찾는다라면 매출액에서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고요. 예. 특히나 이제 뭐 매출액 뭐 이제 세그먼트까지 나누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매출 영업이익은 크게 상회를 했다라고도 예. 볼 수 있는데 매출액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뭐 부합 수준으로도 볼 수 네. 있지만 소폭 미스가 났던 거는 일단 매출액에서 HBM에 대한 어떤 양산성이나 경쟁력 이런 부분들이 일단 이번 2분기에는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부분 때문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예.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하반기 때 보여주게 될 좀 양산 물량 매출에서 좀 가늠이 되지 않을까. HBM이 네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이제 SK하이닉스 대비했을 때 상반기에 주가 상승 네. 탄력이 좀 낮았었던 부분들도 결국 HBM 경쟁력에 있어서는 네. 아직까지는 좀 보여주지 못한 부분들, 좀 입증을 하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 부분이 지금 오늘의 하락을 설명을 하기에는 사실은 뭐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일 수는 있어도 큰 폭의 하락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설명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글로벌 IB 리포트에서 이제 어제자에 나온 거에 의하면은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반도체 비중보다는 단기적으로는 하이퍼스케일러 쪽으로 조금 비중을 두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 하면 네. 반도체 겨울이 온다는 이런 네. 상당히 그 리포트가 우리 투자자들의 이 트라우마가 되는데 어떤 리포트였어요? 우선 내용 좀 보면 사실 뭐 내용상에서는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쪽이 조정을 좀 받았었다 보니까 이제 네. 단기적인 매력도가 이제 반도체보다는 하이퍼스케일러 쪽에 가지고 가는 게 좋지 않겠나. 뭐 네.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이었는데 네. 사실 하이퍼스케일러 쪽에서 좀 더 좋아지는 그림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네. 그에 동행해서 사실 반도체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네. 보니까 여기서 경중을 가리기는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뭐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에서 착안을 하면 매출액이 소폭 미스가 나기는 했는데 예. 그 부분이 결국 하이퍼스케일러 캐펙스가 유지가 된다라는 쪽이 되어야 사실 하이퍼스케일러의 주가 방향성이 또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네. 부분도 자연스럽게 반도체의 어떤 업황 장기화 이런 부분들을 지지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예. 결과론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결국에는 좀 오늘의 낙폭은 좀 과도하지 않나라는 과도하다. 결론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왕에 모건 스탠리 보고서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손현철 교수님께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 모건 스탠리 보고서가 가끔 우리 시장을 아주 뒤흔들었고요. 예. 반드시 뭐 이게 다 옳은 리포트나 분석은 아닐 되겠지만 예, 예. 이제 반도체 정점론이다. 그래서 반도체 비중을 좀 줄이고 다른 하이퍼스케일러, 다른 빅테크들의 좀 비중을 올리는 게 좋겠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 혹시 조금 그러니까 공감? 사실 이 얘기가 제가 공감을 하려면 3분기 때 디램 가격이 스테이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아, 디램 가격이. 예, 근데 지금 3분기가 이제 이거 있죠. 예. 2분기 때 디램 가격이 한 50% 이상 올랐고요. 예. 랜드도 50% 이상 올랐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3분기 때 이제 상승률에 대한 시장 조사 기관에 나온 거는 15%에서 20% 내외.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4분기, 1분기, 2분기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50%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는데 예. 이게 이제 15%에서 20%밖에 안 올라가니까 전체 그 쉽게 말하면 가격 상승률이 좀 탄력이 둔화가 됐는데 상승률이. 근데 이제 디램이 사실은 사인이 안 좋으려면 디램 가격이 멈춰야 돼요. 근데 지금 디램 가격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15% 20%면은 그 테크 주식은 전년 동기를 보지 않습니다. 전분기 대비 한번 봅니다. 이 지금 15% 20% 지금 전분기 대비. 전분기. 예, YOY는 뭐 100% 이상 뭐 몇백 프로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요 얘기로 봤을 때는 모건 스탠리가 좀 빠르다. 아, 빠르다. 왜냐면은 지금 여기가 얘기가 뭐냐면은 하이퍼스케일러 순환매인데 사실 엊그저께 이제 그 미국 나스닥 주가를 보면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식은 속된 말로 왕창 빠졌는데 예. 이 일반 뭐 구글이라는 얘네들은 주가가 견조하고 메타나 이런 애 견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수급적인 거가 영향이 있다라고 보니 저도 정확한 따져봐야 되는데 결과는 나와봐야 되는데 예. 일단 3분기는 이미 가격이 빠질 가능성은 없어요. 예. 제가 굳이 찾자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 그
스마트폰과 PC 수요가 너무 안 좋고 거기에 애플이 가격을 인상을 6월 말에 전격적으로 했거든요. 그렇죠. 저는 가격 인상을 8월 정도에 생각했어요. 그 왜 이렇게 전격적으로 했는가 봤더니 3분기 때 메모리 반도체 업체와 가격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위한 협상용인 가능성이 크다. 예. 그러면서 이제 스마트폰 업체들이 예. 쉽게 말하면 애플 빼놓고 나머지는 거의 다 적자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샤오미라든지 얘네들 같은 경우는 올해 원래 타겟을 했던 스마트폰 판매량을 거의 30%씩 줄였거든요. 예. 그러면서 뭐냐면 어차피 지금 비싸게 사서 팔아봐야 자기는 이익도 적자니까 안 나는데. 그냥 생산을 이제 안 하겠다는 거 당연한 그 결과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3분기 때 제가 볼 때는 한 8월, 9월에 그게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건데 저는 그 얘기는 오히려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좀 빠르다. 다만 그 가격이 15% 20%가 올라가는 건 거의 뭐 나왔죠. 근데 이제 이것도 재밌는 게 원래 시장 생각보다는 상승률이 좀 둔하게 되기 시작했어요. 15 내지 20% 오르긴 하지만. 네, 오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오랫동안 봤지만은 가격이 멈추기 전까지는 네. 이런 거리 속속 예단하기는 좀 빠르다. 네. 근데 이제 가격이 만약에 지금 디램 가격이 갑자기 멈췄다, 고정 가격이. 예.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반도체는 웨이퍼를 집어넣어가지고 예. 그 칩이 나오는데 2달 넘게 걸립니다.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업체는 보통 한 2-3달은 재고를 캐리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석 달까지 너무 계속 가격이 스테이가 되면은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가격을 어떻게 던질 수도 있는데 예. 그 관전 포인트는 디램 가격이 멈추는 건데 아직까지 디램 가격 멈춘다는 사인은 안 나와요. 왜냐하면은 누가 봐도 지금 만약에 PC 쪽이나 스마트폰이 안 사가면 예. 데이터 센터용에 전용이 될 거고 그러면 그쪽으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HBM을 전환하게 쪽으로. 되면 다이 페널티가 쭉 줄거든요. 예. 그러니까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보면은 지금 모건 스탠리가 나오는 건 좀 빠르다. 그리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모건 스탠리가 뒤늦게 반도체 업황 올린 거를 알고 있거든요. 좋아진 거를. 예. 그래서 뭐 근데 저는 애널리스트를 제가 해봤기 때문이지만 애널리스트 뷰는 각자 다양합니다. 그러겠죠. 판단은 이제 투자자들의 몫인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빠진 거는 과도하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삼성전자가 7배 언더고 하이닉스도 뭐 7배 초반 또는 그 언더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은 또 밸류 영역에 온 거예요. 예. 그럼 밸류에이션을 무시하고 주가가 여기서 더 빠질 거냐 아닐 빠진다? 거냐인데 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상반기만큼 수익률 내는 거는 네. 쉽지는 않다. 쉽지는 그러니까 않다. 조금 눈높이를 낮춰가면서 그리고 레버리지는 처음 들어가시면 가급적이면 네.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그냥 생각입니다. 네, 워낙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단일 종목 투기 레버리지 피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가격이 선반영됐느냐 또 관련해서 메모리의 수요 가격 상승 정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번 실적만 보면 뭐 업황이 정점에 다가온다 뭐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럼 우려를 다 털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일단은 영업이익 레벨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물론 이제 IR 컨퍼런스가 진행되지 않은 잠정 실적이었다 보니까 나머지 영역들은 일단은 뭐 추정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영업이익 레벨만 놓고 봤을 때는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고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대부분 메모리 가격의 상승 이런 부분들로 설명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메모리의 공급 부족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재확인한 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나아가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SK하이닉스도 이제 이달 말에 실적 발표를 할 텐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실적 기대치도 그래도 높일 수 있는 수준이지 않겠나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HBM과 관련해서 이미 삼성전자와 어쨌든 양산 납품을 이제 좀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부분이 이제 3분기 실적부터는 그래도 확인이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서 확인되는 숫자를 기반으로 혹은 이제 이번 달 말에 이제 본 실적 나오면서 IR 컨퍼런스에서 어떤 가이던스를 준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또 다시 이제 투자 심리에 있어서 또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실적 추정치의 어떤 상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도 작용할 여지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지금 실적 나온 거 대비했을 때 주가의 반응이 좀 낙폭이 과대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로 생각을 해서 본다면은 오히려 지금은 조금은 매수의 기회로서 활용을 하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고 실적과 메모리 여파를 보면 상당히 이제 이렇게 좀 하락이 과도하다, 좀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던데 투자자들이 이제 많이 그동안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오를 만큼 올랐다. 아까 말씀하신 반도체 여파이 피크에 다가오는 게 아니냐. AI 투자 붐도 정말 계속될까. 뭐 지난번에 메타가 아주 남는 AI 컴퓨팅 작업 한다고 그래서 상당히 시장이 깜짝 놀랐는데 그런 걱정, AI 기업들의 투자 붐도 조금 정점에 오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도 지금으로서는 좀 너무 성급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메타보다는 저는 구글? 알파벳이 캐펙스 가이던스를 어떻게 주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구글이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지금 AI를 끌고 가는 거는 오픈 AI랑 그다음에 클로드거든요. 예. 클로드가 또 구글과 많은 또 연관도 있고 해서 그리고 구글 비즈니스가 사실은 구글이 2024년도까지는 AI로 굉장히 못했어요. 예. 그러다가 원래 설립했던 불인이 컴백을 하면서 25년부터 이제 제품이 나오면서 사실 이번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디램 가격 상승은 예.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구글의 그 역할도 굉장히 컸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단적인 얘기가 뭐냐면 작년에 전체 하이퍼스케일러가 생산했던 캐펙스 투자 금액이 대략 한 4천억 달러인데 예. 올해 7천억에서 8천억 달러예요. 늘어나네. 2배가 늘어나면서 그 연초의 얘기는 뭐냐? 과도한 투자가 과소한 투자보다 낫다는 게 모든 예. 그 하이퍼스케일러의 생각에서 그래서 디램 가격 묻지마 올라갔고 샀고 예. 거기에 2분기 때 뭐냐면은 올해 9월에 신학기 수요를 대비해서 PC나 스마트폰을 내려고 했던 전통의 네. 그 PC나 스마트폰 업체들도 얘네 이쪽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쪽 업체들의 구매 담당자의 성격이 뭐냐면 예. 물량 확보 못하면 본인이 자리 있을 거 어려워요. 이렇게 그래요? 안 좋을 땐 무조건 물량부터 구매를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구매 담당이 가장 큰 거는 수익성보다는 자기가 생산할 때 구매를 제대로 하느냐. 네. 그래서 2분기 때 갑자기 또 내거시 디램 가격이 폭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현재까지는 메타 하나만 갖고는 보기는 어렵고요. 그럼 구글의 그 설비 투자 계획을 알 수 있는 때는 언제? 이번 달 말에 실적 발표가 나오죠. 이달 말 실적 예, 발표 때 근데 그 다음 분기 그 이후에 투자 계획을 연간 계획을 해서 롤링으로 계속 조금씩 바뀌는데 예. 제가 볼 땐 구글은 크게 바뀔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상장했던 스페이스 X가 XAI만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최근에 그 테슬라도 예. 지금 메가팟이라고 해가지고 충전소 근처에 예. 그 컨테이너만한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하기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메타는 줄지 몰라도 다른 데 좀 늘어난 데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크게 올해 캐펙스 하이퍼스케일러에 바뀔 게 없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스마트폰과 PC 수요가 네. 뭐 8월, 9월에 안 좋아도 그 부분은 일정 부분 그 HBM으로 전환한다라고 보면 예. 그 3분기까지는 디램 가격 올라가는 게 크게 네. 뭐 15% 20% 정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QOQ는 영업이익이 올라가거든요. 예. 그러면 일단은 주가는 오늘 김영권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과도하게 빠졌기 때문에 네. 밸류에이션이 7배 언더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이 나올 거로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8월, 9월 예.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 발표 실적 발표 나올 캐펙스 가이던스를 어떻게 들냐. 8월 달에 대부분 다 나오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번 달은 오늘 하락에 대한 그냥 단순 오늘 데일리 전략은 예. 좀 뭐라 그럴까 이거에 따라가는 것보다는 좀 지켜보시면은 지켜보고. 밸류에이션 따라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9월 정도부터는 조금 이제 이것저것 따져봐야 될 게 좀 있다. 근데 지금은 수급에 의한 주가 변동성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9월에 발표된 빅테크들의 캐펙스, 설비 투자 계획과 그 전망치를 조금 주목해서 이제 투자 전략을 잘 결정해야 될 텐데 삼성전자 실적을 보고 아까 잠깐 우리 연구원님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SK 하이닉스 이달 말 어떻게 나올 건지 그 이후의 전망은 어떨 건지 어떻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나요? SK 하이닉스 영업이익 같은 게? 일단은 2분기 실적 역시도 이제 뭐 일단 삼성전자가 그랬고 앞서서 마이크론이 그랬듯이 이제 뭐 잘 나오는 거는 기정사실화가 예. 되어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HBM 이제 뭐
공급자로서의 입지가 또 있기 때문에 HBM 경쟁력 이런 부분들도 좀 추가로 확인 가능한 실적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에 앞서서 일단 이번 주 10일 날 ADR 상장하는데 10일, 예. 네,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 사실 오늘 삼성전자 빠질 때 SK하이닉스가 뭐 더 많이 빠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의아하긴 한데 지금 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의도적인 수요 누르기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현재 6일부터 수요 예측 기간에 돌입을 해 있고 예. 9일 날 이제 확정 공모가가 정해지게 되는데 9일 날. 네, 앞서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뭐 비상장 종목이었다가 이제 상장이 되는 경우다 보니까 이제 뭐 글로벌 펀드 단에서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보면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국내에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뭐 오늘 삼성전자랑 같이 해가지고 과매도로 좀 전개가 되고 있는 어떤 하나의 요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ADR 발행 한도 최근에 정정 공시 나왔는데 예. 이제 앞서 맨 처음에 공모가 기준가로서 이제 공시가 됐던 게 255만 5천 원. 이제 이게 6월 26일 종가가 그렇거든요. 근데 네. 이제 3일 종가 기준 242만 5천 원으로 한 차례 낮췄습니다. 근데 네. 지금 현재 주가 보시면 그것보다도 훨씬 밑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9일 날 확정 공모가 정해지는데 9일 날 정해지는데. 네, 그거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뭐 펀드를 담아가는 입장에서는 공모가 낮을수록 일단은 취득 단가 측면에서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의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외국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팔고 있는데 네. SK하이닉스 주가를 조금 ADR을 싸게 살려고 떨어뜨리나 뭐 이런 네. 그런 시각도 있긴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은 일단은 수급적인 요인이 이번 주에는 조금 더 주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메모리의 어떤 업황에 대한 우려라든지 네. 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좀 가능성을 좀 낮게 잡는 것이 좋지 않을까. 사실 또 ADR 상장 이제 나스닥 상장하고 나면은 구조적으로는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요인들이 오히려 좀 확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번 주에 한한 어떤 수급적인 요인으로서 변수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이게 참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되는데 ADR이 이제 10일 날 나스닥에 상장이 되면 SK하이닉스 주가가 좀 제대로 평가받을 것이라는 이제 낙관적인 기대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주가는 지금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이유에 관해서 약간 뭐 외국인들의 어떤 그 누르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다고 전해주시긴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SK하이닉스가 재평가될 수 있는 그런 여력, 기회가 있을까요? 뭐 일단은 지금 마이크론 PR을 보겠죠. 지금 PR. 마이크론 PR이 10배 조금 안 되는데 예. 지금 하이닉스는 많이 빠져서 7배 정도 수준이니까 지금 아까 김영권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일반적으로 증권에서 오버행 이슈라고 하거든요. 이제 상장되기 전에 오버행 이슈가 걸려서 예. 외국인들이 어차피 하이닉스를 담아야 되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팔고 다시 그거를 공모해서 받아오면 되는 거니까. 예. 근데 그거는 당연히 뭐 있을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빠진 거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는 없다. 그런 그래서 요인이 있더라도 그것도 예, 그거는 일시적인 그러니까 거니까. 오늘 같이 빠질 때 부안해동하실 필요 없는데 제가 안타까운 게 계속 이제 그 변동성 그 레버리지 상품 레버리지. 때문에 그것만 아니었어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정확하게 나왔을 거예요. 얘네들이 발행한 물량을 보면 3, 4% 내니까 주가 빠져봤자 3, 4% 빠질 게 정상인데 네. 여기에 이제 곱하기 2가 되니까 이게 이제 물량이 물량을 보는 건데 지금 같은 때는 오히려 저는 리바운드가 나올 거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예. 7월 달에 이제 그 하이닉스 실적 나오면 영업이익률이 그 마이크론이 81%니까 뭐 85%까지 나오면 시장은 또 반대가 그러니까 더 좋게 볼 거예요. 하이닉스가 정말 좋구나. 그러면 이제 7월, 8월까지는 이제 좋은데 네. 항상 주식이라는 게 이 파도와 같아서 이렇게 좋다가도 또 이렇게 잦아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9월 정도쯤에는 조금 이것저것 펀더멘탈리 따져볼 게 좀 있다. 뭐 그 정도로 정리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윤정 연구원께도 지금 이제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나왔고 SK하이닉스 이달 말 나오고 그에 앞서서 SK하이닉스 ADR 상장이 되고 나면 삼전닉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 또 투자하고 싶은 분, 자 어떤 전략으로 좀 임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이랑 거의 뭐 일맥상통할 것 같은데 사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지금 당장 뭐 오늘 시장에서 반응하는 것처럼 예. 이렇게 피크아웃 이런 우려까지 이어지는 거는 사실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과도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반기 동안의 상승분을 놓고 보아도 그렇고 예. 이제 수급의 쏠림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에도 반도체 쏠림이 심하기는 합니다. 그렇다 예. 보니까 이제 앞서서 말씀 여러 차례 해주셨듯이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처럼 레버리지. 이제 변동성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품을 담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포트폴리오의 노출도가 이제 반도체 투탑에 과도하게 이제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부 좀 분산을 가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레벨에서 조정을 하는 것은 다음 주 됐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땐 굉장히 아까우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일단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은 너무 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분기에 유례없는 영업이익을 낸 삼성전자 주가 동향과 투자 전략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소현철 상지대 국가안보융합학과 외래교수 김윤정 LS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사실상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점포들도 존폐 기로에 섰습니다. 직원과 입점업체는 물론 지역 상권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우려되는데요. 홈플러스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신랏 같은 희망은 있는 건지 최재섭 남서울대학교 유통마케팅학과 교수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서울 회생법원 열심히 지금 두 회사의 회생 절차 계획을 내도록 했는데 결국 회생 절차 도저히 못하겠다 폐지 결정을 했습니다. 네. 돈이 없다. 2천억 원 마련하라는데 그 최소한의 자금도 없다. 이 이유가 정확하게 뭐였어요? 회생법원에서는? 일단 회생을 결정한 것은 2025년의 일이고 예. 그동안 쭉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왔는데 2026년 6월에 수정안을 냅니다. 예. 그런데 수정안을 내면서 점포 정리하겠다, 뭐 영업 양도하겠다, 예. 또 뭐 가능하면 M&A 방식으로 돈을 마련을 하겠다 이런 예. 제안들을 했고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운영 자금을 2천억 원 정도는 마련을 해서 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2천억 했는데 정도 최소한 있어야 돌아간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법원에서 봤을 때는 뭐 실행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폐지를 하고 파산 수순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법원의 의견이고요. 예. 그래서 오늘 17일까지 예. 2천억 원 조달이 충족되지 않으면 파산 수순으로 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네요. 예. 2천억 원. 이것도 이제 최소의 운영 자금인데 그렇습니다. 2천억 원 조달을 놓고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 그리고 최대 채권자죠. 네. 메리츠 금융. 도저히 지금 접점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두 예, 서로 서로 이제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그 뭐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서로 먼저 해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메리츠 금융 입장에서 보면은 최대 주주는 MBK니까 MBK 파트너스. 적어도 1,000억 원 정도는 돈을 내라. 네. 그러면은 메리츠에서 한 1,000억 정도 대출을 해주겠다는 이야기고 MBK 파트너스는 그동안 뭐 홈플러스에다가 투자할 만큼 투자했고 예. 이미 모든 것이 이제 손실이 나서 더 이상 돈을 조달할 수 없다. 예. 이런 이야기인데 쟁점은 이제 MBK 파트너스가 그동안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게 이제 메리츠의 주장이고 많이 벌었다. 뭐 그동안 뭐 한 1조 2천억 원 정도의 수익을 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메리츠에서는. 메리츠에서는. 네. 그런데 MBK는 이미 그거 이상 한 2조 5천억
정도를 전부 투자를 해서 손실을 봤기 때문에 더 이상 낼 수가 없다 이제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뭐 사실은 이 부채 규모에 비하면 뭐 2천억 원은 굉장히 이 소규모거든요. 이미 부채 자체가 뭐 홈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게 한 6조 6천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2천억 원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2천억 원이 그렇게 어떤 충분한 해결책이 되느냐 하는 데는 의문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요. 예. 그러면 대주주 MBK 파트너스에서는 돈을 더 댈 여력이 교수님 보시기에 좀 여력이 아니라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혹시? 일단은 저는 처음에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부터 인수할 때. 의도가 이 회사를 운영을 하겠다든가 또는 홈플러스라고 하는 회사의 가치를 키워서 네. 더 비싸게 매각을 해서 차익을 남기겠다는 그런 의도였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굉장히 우량 기업이었던 홈플러스를 예. 어떻게 그동안 좀 투자를 해서 거기서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매입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네. 의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오프라인 경영 상황이 워낙 오프라인 유통업이 안 좋아지고 네. 또 안 좋아지면서 구조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직원들의 이제 노조도 반발도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진전을 못했다는 게 또 홈플러스 측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우리 MBK 파트너스의 좀 책임론이 좀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요. 회사 가치가 7조 2천억 원 정도 되는데 네. 한 4조 정도를 빚으로 충당을 한단 말이에요. 예. 3조 2천억만 투입을 하고 네. 4조 정도는 대출을 받아서 네. 그러면서 홈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좋은 뭐 부동산, 예. 점포, 사업 부문 이런 것들을 매각을 통해서 그 빚을 충당을 했기 때문에 예. 과연 이 기업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는 거죠. 네, 사실 MBK 파트너스가 아시아권에서 가장 큰 사모펀드고 이 홈플러스가 가장 큰 딜입니다. 이게 이제 최종 청산으로 끝난다면 참 MBK 파트너스의 역사에도 흑역사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만 그 사이에 지금 홈플러스 점포가 많이 줄었죠. 예. 안 되는 곳 문을 닫고. 그렇죠? 예, 홈플러스가 전성기에는 점포수가 한 140개 정도 됐었습니다. 물론 회생 절차에 들어갈 때는 이제 한 126개. 비교를 좀 해보기 위해서 현재 이마트가 예. 전국에 가지고 있는 대형마트 점포가 132개. 예. 그다음에 트레이더스 클럽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홀세일 클럽이 24개 그래서 15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홈플러스가 명실상부한 대형마트 시장에서 2인자였었어요. 예. 그런데 현재 지금 7월 기준으로 보니까요. 네. 점포 수는 62개로 줄어들었고요. 62개, 62개. 직원 수는 한 12,000명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매출도 줄어들었고 손실이 1조 원, 금융부채가 한 2조 원 이렇게 돼 있어서 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최소 운영자금 2천억 원, MBK 파트너스, 메리츠 금융조 합의는 안 됩니다만 뭔가 하여튼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서 2천억 원을 마련한다고 할 경우 홈플러스가 정상화될 수 있을까요? 정상화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홈플러스에 가고 홈플러스에서 좋은 상품을 많이 사고 예. 그래서 매출이 오르고 이익이 남고 그걸 재투자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네. 지금 홈플러스가 과거에 믿을 만한 점포에서 예. 지금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점포가 돼서 상품 수도 줄어들었고 그렇죠. 소비자들이 가서 선택할 수 있는 폭도 줄어들었고 예. 또 소비자들이 이용하기 좋은 입지에 있던 점포들은 이미 매각을 해버렸고 그래서 2천억이라고 하는 것은 심폐소생술을 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2천억 원이 홈플러스가 시장에서 정상화되는데 네. 어떤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든가 네. 충분한 양의 재원이라든가 예.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그 2천억 원을 마련하지 못해서 지금 파산이냐 상당히 지금 기로에 섰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아까 대형마트, 이마트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홈플러스를 팔려고 했잖아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할인에 판매를 팔았잖아요. 했습니다. 예. 근데 뭐 전체 점포 중에서 남아있는 점포 62개 중에서도 뭐 장사가 그나마 잘 되고 있는 것도 있을 텐데 이런 걸 혹시 뭐 사드릴 때는 없겠습니까? 할인마트 이런 데서. 일단 우리나라 지금 유통 환경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과거에는
시장에 간다 소비자들이 그러면 대형마트를 갔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시장에 간다 그러면 물건 산다 그러면 휴대전화 들여다보고 예. 그다음에 뭐 인터넷을 두드립니다. 우리나라 소매 매출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전자상거래, 온라인, 모바일, 홈쇼핑 이런 것들로 구매하는 걸 우리가 전자상거래 침투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53%가 넘어요. 절반이 넘군요. 네. 그러니까 홈플러스가 화양연화를 누릴 그 시절 때는 오프라인 업체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점포를 출점하고 늘려갔는데 지금은 점포를 줄이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추세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지금 전자상거래에 치이고 또 뭐 특정 업체입니다만 뭐 쿠팡이나 이런 그 새벽 배송에 또 치이고 이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겪고 있는 오프라인 매장들 더군다나 홈플러스가 알짜 매장들은 다 매각을 하고 남은 67개의 매장을 누가 사들여서 하겠느냐 그거는 저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 같은 이제 마트가 대형마트들이 있는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점포를 좀 사는 쪽으로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얘기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그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뭐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뭐 전자제품 전문점 뭐 또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많은데 전반적으로 점포를 줄이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점포를 늘려서 집객력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센티브는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그동안에 업계에서 많이 요구를 했는데 대형마트들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영업 규제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정부도 규제 완화한다고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별 진전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지난 3월까지 듣기로는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도 허용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법률 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만시지탄입니다. 너무 늦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대형마트 하나가 있어서 대형마트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의 그늘에서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자영업체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형마트가 부실화되면서 전체적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상권도 같이 무너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네요. 참 이 상당히 지금 대책이 없는데 17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최소자금 2천억을 마련하라고 법원이 마지막 기한을 줬는데 그때까지 이제 2천억이 마련이 안 되면 이제 청산 파산 절차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점포들과 또 직원이 아까 12,000명이 넘는다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그 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뭐 코로나19 같은 이런 그 어떤 그 글로벌 리스크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개별 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나 공공에서 개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어쨌든 기존 채권자들이 이제 회생 못하겠다, 파산이다 이렇게 되면 선순위 채권자들이 이제 뭐 경매도 집행할 거고 강제 집행도 하고 가압류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결국은 12,000명 남아 있는 홈플러스의 직원들. 그다음에 홈플러스의 상품을 공급하던 협력업체들. 그다음에 거기에 임대 들어가 있는 소상공인들 이런 사람들이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개연성이 크죠. 그 부분은 사실은 정책 당국이나 정치인들이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될 부분인데 뭐 우리 그 뭐 정당들에도 보면은 소상공인들이라든지 경제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위원회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상할 정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그 부분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파산된다고 할 경우 직원만 해도 아까 12,000명이 넘는다고 그랬는데 엄청난 분들인데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생계를 잃을 지경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 홈플러스를 정부나 정치권이 개입을 해서 어느 기업으로 넘긴다거나 인수를 시킨다거나 이건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점포 협력업체들의 이제 어떻게 이게 추스릴 거냐 보완할 거냐 그런 문제인데 정부가 그럼 협력업체들에 대해서는 조금 자금 지원 같은 거를 좀 염두에 좀 둬야 되겠네요. 그런 부분은. 지금 이미 이제 그 재정경제부가 주관이 돼서 홈플러스 관계기관 전담반 TF를 구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지원 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건 뭐 어떤 그 다른 뭐 코로나19라든지 또는 무슨 천재지변이라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과 관련이 없는 민간 기업의 사안이기 때문에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 기껏 해봐야 뭐 융자, 저리융자 또는 뭐 어떤 상환 유예, 뭐 퇴직급여 뭐 이런 정도에서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법률의 틀 안에서 그들을 지원해 주는 데는 대단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어떤 대책을 만들 수 있는지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급한 대로 저는 정부적인 해법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대주주라든지 MBK 파트너스. MBK 파트너스라든지 그다음에 메리츠증권이라든지 메리츠 채권자. 좀 머리를 좀 맞대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자 하고 좀 중재를 하든지 아니면 뭐 강권을 하든지 이런 그 대안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만약에 파산 이렇게 된다면 최대 채권자죠. 메리츠 금융은 담보로 설정한 이제 빌딩 건물들을 이제 처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점포를 처분하고 여러 가지 이제 주상복합, 물류센터, 오피스 이런 것들을 좀 용도 변경해서 팔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뭐 별 문제 없는 거예요? 그냥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실전에 나가면 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대형마트 등 뭐 이런 그 유통기업들이 입지한 곳은 어떤 지구 지목 이런 쪽에서 어떤 그 제한 조건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보면은 이제 그 용도 변경들을 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용도 변경을 하는 데는 지자체나 뭐 이런 곳에 이제 승인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마트 주변에 같이 공생하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뭐 이런 분들이 어떤 그 환경 변화가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쉽사리 용도 변경해 주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직접적인 문제를 본다 그러면 요즘에 그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을 해서 매각을 한다 친들 그러면은 이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현저히 낮아질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찾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후순위 채권자들은 이제 찾을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뭐 사회적인 반발도 있을 수 있고 아까 노조 말씀하셨는데 고용 문제도 또 사실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단순히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기업 하나의 문제라고 치부하기엔 이게 너무 크다. 참 크지만 또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인위적으로 또 강제적으로 어떤 해결 방안을 찾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간은 초침은 가고 있어요. 17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참 어떻게 결말이 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진 홈플러스의 앞날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섭 남서울대학교 유통마케팅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새 역사를 썼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89조 4천억 원은 그 어느 기업도 도달하지 못한 숫자입니다. 글로벌 시총 최상위권인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도 단일 분기에 이 정도의 이익을 내지는 못했죠. 딱 한 번 있었던 게 2022년 2분기 아람코인데 국영 석유 기업이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AI 투자붐과 메모리 공급 부족이 맞물리며 이뤄낸 삼성전자의 신기록에 박수를 보냅니다. 비현실적인 이익을 어떻게 써야 할지는 큰 숙제로 남았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